이 눈은 수술하면 안 돼. 수술하지 마. 객관적인 데이터 한 50만 개 이상의 데이터를 학습해서 하지 않아야 되는 눈에 학습시켜서 이제 일자 판별을 AI가 먼저 해주는 거죠. 저는 이런 데 나올 때마다 이런 꼭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겁니다. 근시가 뭐냐면은 눈이 커지는 거예요. 눈이. 그 말은 근시가 많아진다는 건 그 다른 병들도 더 위험하다는 거네요. 눈에는 치명적이죠. 이게 중추신경은 재생이 안 돼요. 근데 중추신경의 가지가 망막입니다. 한번 손상되면 끝이죠.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눈이. 네, 요즘 뭐 전 세계의 화두가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을 어떻게 개발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들리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관련해서 주식들도 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오르기도 하고요. 근데 슬슬 이제 이 인공지능을 그러면 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으로 조금씩은 좀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인공지능을 정확히 어디에 어떻게 비즈니스에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사례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3프로TV에서도 인공지능 분야에서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 응용 분야를 좀 더 자세하게 기회가 닿는 대로 인터뷰를 좀 드려볼까 하는데, 마침 그 안과 병원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치료를 시행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인공지능과 관련한 상식도 배워볼 겸 또 안과 관련한 또 상식도 한꺼번에 배워볼 겸해서 원장님을 한번 모셨습니다. B&B 안과의 김진국 대표 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그 많이 바빠지셨죠? 특히 이제 뭐 대학병원들 이런저런 다양한 이유로 네. 환자들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줄다 보니까. 맞습니다. 3차 병원이 지금 셧다운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바빠졌고요. 특히 이제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전 국민이 백내장 시대에 돌입했죠. 60세에 돌아가시면 사실은 백내장이 걸릴 확률이 굉장히 낮죠. 근데 그분이 80세까지 살아버리시면 거의 대부분이 백내장에 오시고 그 국내 수술 중에 제일 많은 수술이 치질 수술이었습니다. 치질. 예전에는 그게 백내장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이런 개인 병원들, 이제 안과 병원 중에서 전문화된 백내장 병원들 많이 바쁘고요. 그게 이제 보통은 대학병원 같은 데서도 수술하던 거였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래서 대학병원의 기능이 이제 중환자나 말기 환자로 많이 옮기면서 특히 안과도 원래는 이제 그냥 갈 수 있다가 1, 2차 병원에 소견서를 들고 가는 바람에 대학병원이 많이 좀 위축되고 진짜 어려운 분들, 힘든 분들만 많이 가고요. 현재 1, 2차 병원 저희 같은 안과에서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김 원장님은 그 안과 영역 중에서도 특히 그 시력 교정, 그러니까 안경 쓴 분들은 하여튼 안경 안 쓰면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안경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그냥 안경 안 쓰고 살 수 있도록 교정하는 거 그쪽을 전문으로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국내 경쟁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경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쟁을 하려면 대형화 전문화가 되고 좀 아이템도 잘 잡아야 되는데 30년 전에 어떻게 보면 렌즈나 안경을 벗는 수술, 그걸 시력 교정 수술이라고 얘기합니다. 30년 전이에요? 그렇죠. 30년 전에. 그때 이제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는데 이제 엑시모 레이저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었습니다. 라식. 아마 우리 프로님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제 드디어 안경 없이 렌즈 없이 사는 세상이 왔다라고 굉장히 크게 한번 선풍적인 인기가 있었죠. 라식 수술 저희 친구들도 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얼리 어댑터께서는 많이 하셨고요. 근데 그 후로 이제 자동차로 말하면 현대차로 말하면 포니 엑셀 그런 수준에서 지금은 이제 그랜저 또 에쿠스 지금은 이제 뭐 G90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내비게이션도 발전해서 거의 인공지능 수준으로 많이 발전했죠. 간단히 얘기하면 옛날에는 그냥 손재주로 많이 수술했어요. 의사들이. 그렇죠. 눈이라는 것은 레이저가 수도 없이 눈을 깎고 있는데 심장이 떨리기도 하고 눈을 깜빡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옛날에 패시브 트래커, 그러니까 눈이 움직이면 레이저 빔이 스톱했죠. 지금은 눈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심장의 미세한 떨림을 쫓아다니면서 레이저가 눈을 깎죠. 심장을? 그러니까 심장. 그러니까 사람은 가만히 있다고 하더라도 심장은 뛰죠, 당연히. 수술대에 누워 있으면 긴장하니까 심장이 뛰면 몸도 좀 떨리지 않겠습니까? 그럼 미세한 그 움직임도 눈의 움직임도 추적하면서 레이저가 각막을 절삭하는 기술이. 그래서 장비가 발전한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장비가 옛날에 만약에 뭐 3억이었다면 지금 30억이 된 거죠. 그런 것까지도 미세하게 따라가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 대신 수술은 많이 안전해지거나 아니면 결과가 균등해졌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에 의존하기보다는 장비에 의존한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다빈치 수술이라고 하지만은 외과 수술도 로봇이 하는 거죠. 예. 화면을 보고 미세한 그 혈류의 움직임을 로봇 팔이 하고 그다음에 3D 화면 큰 걸 보면서 손을 조작하면 거기서 부위를 잡고 또 꼬매는 것도 그냥 툭 누르면 자동으로 꼬매버리고. 아,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눈으로 보던 것이 아니라 3D 화면으로 보니까. 그래서 아시겠지만 뭐 옛날에 맹장 수술하시면 입원을 했지 않습니까? 요새는 뭐 이 배에다가 구멍을 2개 뚫어서 가스를 하나 집어넣고 한쪽은 내시경 집어넣고. 가스는 왜 집어넣어요? 이제 부풀려서 공간을 확보해야 되니까. 확보하려고. 네, 그리고 로봇 팔 집어넣어서 딱 하고 10분 만에 끝냅니다. 10분 만에 끝나요? 네, 그리고 퇴원하죠 바로. 그럼 그런 장비 만드는 분들이 의사네요, 오히려. 이제 의사들과 이제 그런 다국적 제약회사, 다국적 그런 의료기 회사들이 많이 발전했죠. 그래서 제가 30년 전에 앞으로 발전할 분야가 어디냐를 봤는데 정형외과하고 안과라고 그랬었어요. 그때 정형외과는 이해가 됐는데 관절이 뭐 120근 넘으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관절이 다 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안과라 그래서 난 안과가 무슨 이렇게 발전하겠냐. 근데 제가 30년을 지나다 보니까 안과 이 조그만 눈 갖고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아마 병원에 안과 전문 병원에 가시면요. 장비가 뭐 20대가 되는데 진짜 정밀 장비예요. 그래서 눈 CT도 나와 있습니다. 눈 MRI도 있고. 의사 선생님이 보시기에 또 이런 장비까지 있냐 요즘 참 대단해. 뭐 의사들끼리 모여도 그런 얘기 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돈 벌어서 장비 산다고 얘기하죠. 근데 장비가 좋아진 만큼 또 이렇게 그 어떤 잘못된 진단이나 잘못된 실수도 없어지고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겠네요. 옛날엔 3개나 4개의 장비를 갖고 했던 것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쪽 현대의 그 뭐 기술과 테크놀로지 IT는 사실은 인간에게 적용될 때 가장 높은 부가가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가장 그 높은 가치를 부여받고 그래서 전 세계 기업들, 미국 같은 독일 같은 기업들은 거기에 엄청 투자를 하고 21세기는 바이오 세상, 의료 세상이라고 얘기하죠. 안과 장비는 비싼 거 얼마나 해요? 한 25억까지 갑니다. 아파트 값이네. 그렇죠. 뭐 하는 장비가 25억이에요? 알고나 지나가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각막이라는 검은 동자를 저희가 수술하는데 시력교정이라는 게 검은 동자를 실제로 재보면 두께가 0.5mm입니다. 그러니까 1mm의 두께를 보시면 1mm 반밖에 안 되는 까만 동자의 그 각막이라는 거기서 수술을 해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안경 도수를 측정해서 그만큼을 깎아내리거든요. 근데 깎아내는 시력 교정할 때 그렇죠. 깎아서 평평하게 해서 안경 도수만큼 깎아내리면서 시력이 좋아지는 건데 0.5mm 그 각막의 두께 안에서 그 안에서 깎지 않고 속에서 그 안경 도수를 끄집어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양파를 얘기하면 양파 껍질을 이렇게 깎아야지만 양파가 깎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수술에는 2가지 기법이 있어요. 하나는 눈을 양파로 얘기하면 양파 껍질 하나 벗겨놓고 원하는 양만큼을 속에서 깎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시력 교정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안에서 깎아서? 그렇죠. 어차피 이제 눈이 뾰족한데 뾰족한 걸 깎아서 평평하게 해서 시력을 좋아지게 하는 원리입니다. 모든 게. 근데 그렇게 깎는 방법이 그냥 처음부터 깎아버리면 상처원하고 아프지 않겠어요? 그래서 양파로 말하면 한 껍질을 벗겨놓고 속살을 깎고 다시 덮는. 그럼 안 아파요? 피부가 보존되니까. 보존되니까. 근데 그걸 떠나서 아예 우리 이제 상처 나면 메디폼 붙이면 덜 아픈 거랑 같은 원리구나. 근데 그걸 떠나서 아예 속에서 미세한 레이저 조작을 통해서 그 깎는 양을 계산해서 싹 그것만 깎아줘요. 이렇게 절개를 해서 뽑아냅니다. 그러니까 그 0.5mm 안에서 안경 아래 그 수치를 계산해서 뽑아낸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정밀한 거죠. 그러니까 장비가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걸로 그 장비가 있는 수술과 그거 없이도 그냥 하시긴 하실 텐데. 그 좀 약간 가격 차이가 있겠죠. 회복 기간의 차이도 있고. 장비 쓰면 많이 비싸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스마일이라는 수술인데 스마일 프로까지 와서 거의 뭐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오늘 수술하면은 저녁 때 돌아다니고 관광객들 외국에서 오신 분들 시력 교정 수술. 그렇죠. 수술하시고서 그 다음 날 뭐 쇼핑으로 다니고 관광으로 다닙니다. 예전에 그거 없을 때는 얼마나 걸렸어요, 회복이? 뭐 미니멈 한 3, 4일은 쉬어라.
뭐 많게는 일주일 동안 쉬라고 얘기했는데 수술 부위가 좀 기계로 하는 것보다는 거칠었을 테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양파 껍질을 벗겨내면 그거 아물 때 얼마 걸리겠어요? 최소한 일주일 걸립니다. 그러겠죠. 근데 양파 껍질을 안 벗기면 더 걸리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수술들이 요새는 뭐 거의 통증 없이. 그다음에 이제 안과 수술할 때 보통 마취할 때 전신 마취하잖아요. 예. 근데 안과 수술을 할 때 많이 여쭤보세요. 어떻게 마취하냐? 그냥 안약 한 방울 딱 떨어뜨립니다. 그럼 마취가 됩니다. 진짜 안 아파요? 왜냐하면 또 우리가 수술할 때 여기 보세요, 저기 보세요 해야 되는데 그 협조를 구해야 되니까 전신 마취가 안 돼요. 그 주사 마취도 옛날 방법이고 이런 안약을 떨어뜨린다. 두세 방울 떨어뜨리면 마취가 깨끗하게 됩니다. 생각보다는 좀 두려움이 덜하고 간편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그걸 선호하게 되고 친구한테 권해서 이제 그런 수술이 퍼플하게 된 겁니다. B&B 안과에는 그런 장비들 많아요? 돈 많이 쓰셨겠어요? 의사 선생님들도 꽤 많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제가 고심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실은 그 수술의 종류가 많이 발전했습니다. 우리가 렌즈나 안경 벗는 수술을 할 때 하나만 딱 하면 좋은데 방법이 많아요. 엑시머, 라직, 라섹, 그다음에 스마일 프로, 렌즈 섭입 수술. 스마일은 그 수술 이름이군요, 그게. 네, 수술 이름을 이제 조합해서 잘 만들었죠. 그래서 굉장히 좀 인지를 만든 건데 그러면은. 그런 수술의 방법이 많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숙련된 전문의를 키우려면 옛날에 한 8년 걸렸는데 요새는 한 4년 5년이면 걸릴 것 같아요. 그런 전문의를 양성할 때. 그러면 4, 5년 된 전문의가 모든 걸 다 할 줄 아느냐. 내가 선호하는 수술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자동차로 말하면 난 어떤 차를 좋아해 하는 식으로. 그러면 참 이런 의문이 생기죠. 눈은 똑같은데 이 눈을 가지신 분이 이 병원에 가서 이 의사한테 봤을 때는 어떤 수술을 권할 거며 또 다른 병원에 가서 다른 의사를 만나면 어떤 병원을 권할 거냐. 시력 교정을 위해서도 수술의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까. 다르죠. 사람의 그 지문이 다 다르듯이 눈도 각막 지형도를 찍어보면 진짜 눈이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커스터마이제이션이 돼 있죠. 양복을 아무리 잘 맞춰도 나의 어깨나 품이라는 걸 잘 맞지 않으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눈이라는 건 예민해서 잘못하면은 시력은 보이는데 그 부시거나 눈부심. 네, 그다음에 밤에 또 들 보이거나. 그러면 아주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이제 현대인들은 특히 야간이 많은데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나이가 80이나 90까지 가야 되는데 그때 만약에 백내장을 한다 생각하면 처음 수술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좀 약간 이렇게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보다는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이 사람에게 제일 적합한 수술이 뭐냐. 그 전에 먼저 이분이 수술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또 판단해야 되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들은 그런 것들을 좀 그 의사가 너무 그냥 집중해서 그거를 다 파다 보면 지쳐버립니다. 그리고 사람을 연구해 보면은 대개 파라미터 한 4개, 5개.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건 판단할 때 보면은 한 20가지, 30가지를 고려하는 게 아니라 4, 5가지를 갖고 고심한 후에 결정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안과 데이터가 한 200개가 넘어갑니다. 뭐 작게는 60개가 넘어가는데 이걸 어떻게 다 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현대에 남아있는 AI한테 학습을 시켜서 내가 미스테이크 하거나 내가 놓치는 것도 보게 해주고. 환자의 눈과 관련한 데이터를 그렇죠. 인공지능한테 넣으면 어떤 수술이 적합하냐는 걸 찾는 건가요? 그럼? 그렇죠. 옛날에 이제 과거 데이터를 쭉 그 학습시키면은 이런 조건일 때는 이건 수술하면 안 돼. 이런 조건일 때 이런 수술이 제일 좋아.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 결과치가 이럴 거라는 것들을 이제 인공지능이 예측하기 시작했죠. 데이터들이 많이 쌓이면 물론 이제 필수 항목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가 쌓여야 됩니다. 데이터 없는 거는 안. 그래서 이제 아시겠지만 현대 사회는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승리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똑같이 반복되겠죠. 그럼 어떤 사람이 선생님 눈이 잘 안 보입니다. 뭐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아니면 저 근시라서 그런지 이거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고 할 때 어떤 수술법을 쓸 건지가 옵션이 있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그렇죠. 그분의 어떤 지문과 같은 눈의 특성을 파악해서 또 어떤 각막의 모양 두께, 또 동공의 크기, 또 양쪽의 비대칭성, 눈물의 양, 직업, 각막의 두께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이제 최적화된 수술을 제시하는데 이게 100%는 아니고요. 현재 저희가 해발한 건 퍼센타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사실은
꽤 오래전에 썼는데요. 그 네이처즈의 디지털 메디신이라는 잡지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병원이 논문을 꽤 많이 썼는데 그 논문 쓰다가 논문을 쓴다고 그래서 고객들이 와서 눈 수술해달라고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학습을 통해서 갔는데 네이처의 디지털 메디신이라는 논문에 투고를 했죠. 그 첫 번째 논문이 뭐냐면은 야 눈이 더 있는데 이 눈은 수술하면 안 돼. 수술하지 마. 근데 이걸 의사마다 다르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객관적인 데이터 한 50만 개 이상의 데이터를 학습해서 하지 않아야 되는 눈에 학습시켜서 이제 일자 판별을 AI가 먼저 해주는 거죠. 그건 의사가 그걸 보면 수술을 해도 되겠는데라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종종 있나요? 그래서 그 에릭 토플이라는 세계적인 인공지능 학자가 저희 논문을 채택해 주면서 그분이 SNS에다가 엄청 올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나는데 인공지능이 개발이 돼서 어느 한 안과에서 개발을 해서 그 하지 않아야 될 눈을 수술해서 실명하는 일을 이제 예방할 수 있다. 그런 아주 그런 멋있는 일이 종종 있었나 보네요. 멋있는 말을 해서 우리가 저희 논문이 그때 네이처 그 홈페이지에 2시간 동안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물론 이제 그것이 인공지능이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 의사한테 서제스천하는 거죠. 야 이거 위험하니까 네. 하지 말아야 되지 않아라고 이제 결정권은 의사한테 있는 거죠. 그러나 보면 내가 깜빡했네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 사용하다 보면 아니 제가 그때 지금 상장한 회사의 그 상장 인터뷰를 제가 방송국에서 와서 했는데 네. 제가 그런 말 했어요. 너무 좋은 거다. 인공지능 의료 인공지능 너무 좋은 거다. 왜냐하면 의사도 실수할 수 있고 의사도 피곤할 수 있는데 네. 근데 이걸 어떻게 커버할 거냐. 그럼 내가 항상 깨어 있고 항상 컨디션이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네. 내 옆에 나보다 훨씬 인격이 훌륭하고 경험도 많고 그다음에 얼러트하고 실력도 많은 나보다 10년 더 공부하고 진짜 건강하고 총명한 의사가 옆에 있어서 날 도와주면 든든하다는 거죠. 그죠. 그게 인공지능의 모델이다. 이분이 내 권리를 뺏어가는 게 아니라 선한 의사다. 나의 실수를 예방시켜주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나를 도와주기도 하고. 자,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그걸 안 쓸 거냐. 그리고 이런 의사를 쓰는 병원, 이런 인공지능을 쓰는 병원에 가는 건 행복한 거다. 그렇게 한번 인터뷰를 제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건 안과 병원에서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이에요? 그 데이터를 물론 이제 아시겠지만 인공지능 그 학습 모델은 여러 가지가 있죠. 저희는 5개 모델을 써서 저희가 풍부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 얘기를 하는데 한 30년 전에 이제 저도 그 외국에서 발표를 많이 했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시력교정 수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와서 초빙에서 발표를 많이 했습니다. 외국에 가서. 김진공 원장님은 어쩌다가 시력교정 쪽으로 이렇게 전문화되기 시작하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먹고 살려고 한 거죠. 그렇게 따지면 저희도 이 유튜브 먹고 살려고 하는 거죠. 그 당시 이제 대학병원에 있다 나오면서 안과 전문의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다가 이제 도전 정신을 생각했습니다. 개업을 하시면서. 네. 그러면 이제 기존의 대학병원과 기존의 큰 분들과 경쟁하지 말고 나름대로 내가 가치가 있고 하고 싶고 누구나 원하는 것들 해보자는 게 그때 당시 엑시머레저 라식이 나왔었어요. 그 당시에 처음으로.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걸 택해서 한번 디벨롭 해야겠다. 그래서 그때 그 동독에 있는 드레스덴 대학의 자일러 교수를 또 한 연수를 가기도 하고. 그게 동독에서 개발된 기술입니까? 그쪽에 또 하나 기술이 있었고요. 커스텀하는 방법이. 그다음에 예일 대학인가 또 강의도 했고 그래서 그때 2주씩 막 돌아다니면서 공부하고 그랬었어요. 혼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했던 분들을 제1세대 라식 서전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1세대에 그게 언제쯤입니까? 그게 연도로 따지면 1990 한 5년 6년 95, 6년. 네. 한 30년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모든 이제 처음에는 좀 기대치가 높고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다 보면 또 이런 보안점도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또 자율주행도 처음에 딱 발표됐을 때는 사람 없이 다 갈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초기 수술은 무슨 단점이 있었어요? 하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우리가 다시 말하지만 검은 동자를 깎아서 평평하게 하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냥 처음부터 그냥 벗겨냈어요. 그러니까 그 상처가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부로 말하면 피부의 속살을 깎아야 되는데 밑에 피부부터 깎아버린 거죠. 피부가 아무는데 시간이 엄청 걸린 거예요. 굉장히 아팠죠. 그때는 주로 근시를 정상화시키는 수술이었습니까? 양쪽 다?
그렇죠. 이제 그 좀 약간 기초로 들어가면은 한국인 동양인은 근시가 많아요. 예. 근시라는 건 그대로 말한 대로 가까운 게 잘 보이는 걸 얘기합니다. 예. 가까울 근자. 그럼 멀리 있는 건 안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럼 안경을 써서 교정하는데 안경이 약간 굴절을 평평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줘요. 빛을. 예. 그러면 그 평평하게 만드는 역할을 검은 동자 장막에서 깎아서 평평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 안경 도수만큼. 그런 기술인데 엑스모를 그런 기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머리카락이 있잖아요. 예. 머리카락이 얇지 않습니까? 그걸 1000분의 1로 쪼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1000분의 1의 그런 나노미터 가공력을 가진 레이저를 쏩니다. 그래서 아주 미세 절삭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잘라내는 방식이었는데 강박을 깎아내면서 이제 수술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 그러고 보니까 그 수술 받은 친구들도 있는 것 같네요. 제 주변에.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너무 아프니까 안 아프게 하자. 그럼 이제 그 수술이 라식입니다. 그래서 양파로 말하면 한 껍질 벗겨놓고 그러니까 피부는 피부를 좀 벗겨놓고 속살을 깎고 다시 덮는 거죠. 그게 라식이에요? 그게 라식이죠. 아, 그 전에가 엑시머였고요. 라섹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 통증이 있던 세대와 통증이 없던 세대 굉장히 극명하죠. 그래서 요즘 라식도 똑같이 그런 방식이에요? 더 진보된 게 있어요? 더 발전했죠. 어떻게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양파 껍질 벗기려면 통으로 벗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벗기지 않고 이거를 그러니까 그 대패로 양파 껍질을 벗기는 대패가 지나가서. 예.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레이저를 이걸 이렇게 통조림 따듯이 이렇게 딱 동그랗게 따서 고기만 탁 맨홀 뚜껑처럼 벗기는 수도 있어요. 그러면 상처가 굉장히 예쁘게 나겠네요. 그 딱 덮으면 아무는 면적도 딱 좁고 좋고. 그렇죠. 이제 그런 세대에서 그걸 지나쳐서 그러면 이제 그 캔처럼 따고서 제껴놓고 예. 각막을 깎고 다시 덮으면은 예. 아주 맨홀처럼 똑똑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굉장히 좋아요. 근데 더 기술이 발전했죠. 여기에 그러니까 그 캔을 따지 않고 원래 깎는 양을 속에서 그냥 깎아버려 레이저가. 그러면 뭐 들추고 깎아야 되잖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속에서 그냥 깎아놔요. 예. 그러니까 양쪽을 깎아놓은 다음에 조그만 구멍을 내서 그걸 빼집어냅니다. 깎은 껍질들을 깎은 양만큼을. 이거 뚜껑을 안 열고 깎을 수도 있어요? 깎을 수 있죠. 레이저를 양쪽을 그러니까 이런 층이 있으면 레이저를 요쪽 면 양쪽에서 쏴서 예. 원하는 양만큼을 이렇게 띠처럼 안경 도수를 깎아냅니다. 그럼 그동안은 뚜껑을 왜 열었어요? 왜냐하면 그걸 꺼내야 되니까. 그 깎고 난 껍질을 어차피 꺼내야 되니까. 네. 근데 예전에는 맨홀 뚜껑으로 하다가 지금은 이제 조그만 구멍으로만 뽑아낸다. 그렇죠. 그러면 그 안과 관련해서 그 장비를 새로 만들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수술하시는 선생님들한테도 많이 묻고 다녀야 되겠네요. 묻는데 이제 일반 의사한테는 안 물어보고 그 뭐 약간 건방지지만 저희 같은 의사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의사는 뭐 어떤 의사? 그러니까 이렇게 논문을 많이 쓰고 대형화되고 그다음에 데이터가 있는 병원에 가는 거죠. 조그만 병원 가서는 뭐 할 얘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어떤 다국적 큰 기업에서 좋은 검사 장비나 좋은 수술기구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뭐 인증도 받고 허가도 받지만 만들기 전에도 저는 의사 선생님들하고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그건 당연한 거고. 다국적 기업의 그 큰 산업 메커니즘 큰 거고. 일단 저희 같은 데서는 이제 기계가 나오면 장비가 수술 장비가 나오면 갖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장비로 검사를 하거나 수술을 하죠. 그러면 그 장비 회사나 검사하는 장비 만드는 회사는 뭐가 궁금하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환자가 어떻게 변했는가의 데이터가 궁금하겠죠. 그런데 그 데이터를 갖고 있는 데가 세계적으로 없어요. 써봐야 나오는 거니까. 써야 나오는데 그걸 보관하고 가공하는 회사가 없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런 수술에 이런 데이터하고 수술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고 1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이런 결과가 됐어라는 데이터를 갖고 있는 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은 이런 장비로 이런 기구로 수술을 했어. 자, 근데 결과 가치가 이래. 근데 1년 후, 5년 후 이렇게 변했어. 그런 데이터를 클린 라벨 데이터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데이터도 그냥 뭐 라벨 잘 붙여야지 유용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신발을 200켤레 갖고 있어. 그래? 그럼 박수 치는데 근데 야, 뭐가 있냐? 근데 창고에 붙어 있어. 그러면 그건 갑이지. 그건 쓸모없는 데이터죠. 근데 신발 200개에다가 언제 샀고 색깔이 뭐고
축장이 뭐고 어느 정도 있고 이걸 다 라벨링 해놓고 정리가 잘 돼 있으면 다 찾을 수 있잖아요. 데이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클린 라벨링 데이터를 갖고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전 세계로. 우리 B&B 단과에서 쓰는 인공지능은 그럼 데이터를 원장님이 다 일일이 모으고 그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그 과정을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인공지능 시대가 왔는데 인공지능은 학습을 해야 되고 학습하기는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 데이터를 누가 많이 갖고 있느냐. 근데 저희는 특이하게 시력 교정 그러니까 뭐 눈을 그 안경 벗고 렌즈 벗는 편리한 수술을 하기 위해서 그 데이터가 57만 개가 있죠. 네. 근데 그거를 쌓아놓고 그걸 학습한 겁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통해서 새로운 환자가 왔을 때 검사한 데이터를 집어넣어주면 이 환자는 수술해도 좋다. 그렇죠. 아니면 이 부분 좀 생각해봐야 된다. 그렇죠. 이 수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부터 판별하고 어떤 수술이 제일 적합한지를 레코멘데이션 퍼센트로 해주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결과치 예측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술하면은 1.2가 나올 거야. 이렇게 하면 달라질 거야.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거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비교해서 얘기해 주죠. 근데 사실은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 그러니까 시력 교정을 원하는 분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가 나한테 잘해주면 되지 왜 인공지능이 나한테 뭐 필요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의사가 보면 되지 고객이야 뭐 누가 보든 관계는 없죠. 없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밑에 단에서 의사를 도와주고 상담사를 도와주고 우리를 도와주는 선한 AI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영역에서는 사실은 예를 들어서 뭐 그 고객이 궁금한 게 많잖아요. 그러면 시력 교정 수술하러 온 분들이 근시가 뭐고 라식이 뭐고 액시 뭐 그 설명을 들으면 그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안 듣고 하기도 좀 그렇고 저도 맞아요. 그래서 그런 영상을 영상으로 직관화시켜서 만들자. 그래서 헤이젠 같은 걸 많이 뭐 헤이젠 뭐 말해도 되겠지 모르지만 그런 한 것들을 반복해서 의사가 그러니까 의사의 언어를 녹음하고 의사의 모양을 녹음하고 텍스트를 녹음해서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굳이 매번 안 하고 그렇죠. 그건 뭐 그렇게 하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뭐 컨택 센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콜센터라고 옛날에 얘기했었죠. 전화 받는 시스템인데 콜센터가 뭐 그냥 잠리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위치 안내, 시간표 안내 같은 건 매일 되는 거죠. 똑같은 얘기니까. 그건 AI로 바꿔야죠. 그리고 이제 그것도 하셨어요? 그것도 AI로?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거는 직접 챗봇 기능을 많이 집어넣었죠. 그런 식으로 신기하긴 한데 그 돈 많이 들지 않았어요? 돈값을 좀 하나요? 근데 사실은 그 차를 볼 때 차가 뭐 솔직히 뭐 거기 내비게이션 뭐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뭐 자율주행 뭐 필요합니까? 근데 결국 사람은 나의 어떤 삶의 퀄리티를 높게 하고 안전하게 하고 싶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건 나 좋자고 하는 거니까 내가 돈이 좀 많으면 그래 나는 운전할 때 편하면 되는데 뭐 내 돈이 뭐 벌써 수천억 있는데 그거 뭐 내비게이션 요즘 새로 나왔다는 1억짜리 넣어라. 나 좋자고는 할 수 있는데 병원이나 기업들은 투입 대비 이게 돈의 효과가 있어야지 안 그러면 야 그냥 의사 선하면 더 뽑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연수대학교 경영대학원 캡스톤 과정이라고 석사 4명이 저희 병원에 와서 1년에 한 번씩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AI가 현장에서 어떤 효과를 있고 어떤 절감을 해서 경쟁 효과에 대해서 지금 뭐 분석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대로 컨택 센터, 콜센터가 저희가 한 30명 됩니다. 그러면 맨날 앉아갖고 뭐 언제 오세요, 어디에요, 뭐 이런 거 하다가 보면은 정작 시력 교정에 대한 상담을 원하거나 그렇죠. 자세한 걸 아는 사람 놓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 그렇죠. 이건 다 챗봇이나 AI한테 빼버리고 감각적인, 감성적인 타치를 고객한테 해줄 수 있으면 그 기업은 살아남겠죠. 환자한테 단순 설명은 이쪽으로 맡기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AI라는 것은 인간의 노동력이 기계로부터 대체됐듯이 인간이 할 수 있는 단순 반복적인 업무는 AI로 다 뺀다. 우리는 고차원적으로 그분이 원하는 감성을 타치해주고 그분에게 어프로치한다. 그거는 개념으로 가면은 고객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병원을 택했습니까? 전화도 안 걸리고 했는데 뭐 빽빽거리고 말이죠. 투명한 병원보다는 그러셨어요. 알아봐주고 그리고 이제 길 안내나 이런 것들은 그냥 SNS 타고 와서 길을 모르시네 탁 보내서 보면 직관적으로 길을 안내해주고 애니메이션 주고 수술하는 방법도 앉아갖고 막 말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영상을 하나 딱 띄워서 뭐 예를 들어 양파 껍질을 벗기고 술하는 겁니다 하는 것들을 지금 하시는 설명을 또 영상으로 만들어서 멋있게 만들어 놓고 의사가 나와서 설명하면
그러면 그거 어디 좀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그 설명 좀 오늘 보니까 재밌어서 네네 한번 들어. 현재는 이제 그런 것들 애니메이션 만들어 놓고 있고요. 근데 수술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보다는 지금은 이제 고객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AI로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죠. 안 아픈가요? 뭐 얼마나 걸리나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수술을 했어요 어느 분이. 그러면 수술 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언제 세수해야 돼요? 언제 머리 감아야 돼요? 뭐 언제 권투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계속 물어본단 말이에요. 안약은 어떻게 써야 됩니까? 그걸 AI 영상으로 만들어서 그냥 다 보내는 거죠. AI 영상이라는 게 그냥 영상과 달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수술 방법도 다르고. 그러면 의사 한 분이 하루에 수술을 10명을 했다고 치면은 다 다르죠. 주의사항 줘야 될 게 다 다르죠. 다 다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그 너무 단순 반복이잖아요. 그렇죠. 매일 그거 하려고 생각하면 그거 하겠습니까? 의사 도망갑니다. 또 그리고 지쳐갖고 수술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AI한테 맡겨갖고 그냥 예를 들어서 텍스트로 밀어놓으면 의사 선생님이 그냥 얘기를 다 해버리고 발송하는 거죠. 최다현님께서 받으신 라섹 수술은 상피세포가 다시 재생되는 과정에서 회복이 다소 더디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럼 이 환자는 그냥 이 환자한테 필요한 그 수술 후 안내는 다양한 타입 중에 A-27번이다 그럼 요걸 이제 보내주는 걸 그걸 인공지능이 알아서 보낸다는 거군요. 그렇게 앞으로 계획도 있고 현재로서는 이제 밑에 단계부터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수술 후 관리부터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AI 영상팀을 만들어서 근데 전부 다 그 AI 영상 기술은 전부 외국에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다. 빨리 좀 우리나라도 발전을 해서 우리나라 언어를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길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목표는요. 그게 무슨 뭐 고객분들 중심의 병원을 만들자. 그럼 고객이 원하는 게 뭐냐. 그럼 앉아갖고 이리 와보세요. 이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직관적 이해를 해주고 편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는 비대면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하는 경험이 있는데요. 수술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그 다음날 오면은 이렇게 앉으세요 해놓고서 자 수술 잘 됐고요. 안약이 4가지인데요. 요거는 하루에 4번 쓰시고 요거는 2번 쓰시고 요거는 흔들어 쓰시고 간격. 그러면 전화가 빗발치게 와 끝난 다음에 이거 어떻게 쓰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하셨죠? 이거 맞는 거예요? 이거 불안하니까. 그렇죠. 안 오는데 괜찮아요.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SNS를 만들어서 이렇게 편집해서 딱 주잖아요. 일철 그 어떤 뭐랄까 질문이 없습니다. 자주 물으시는 질문들이나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런 그러니까 사진 찍고 몇 번째 번호, 사진 찍고 몇 번째 번호, 이건 뭐야라고 정확히 설명해주고 이 앱상에서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어플에서 띵동 안양도 시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람까지 집어넣어줘요. 이야.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국내용으로 써먹을 거냐. 왜냐하면 저는 한국 마켓은 작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제 인구도 적게 되고 그다음에 또 시력 교정을 원하는 젊은 층이 자꾸만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런 하이텍 그다음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다국어로 번역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국어로 만들어 놓으면 12개국 24개국 언어로 금방 바꿉니다. 바꿀 수 있으니까. 그렇게 바꿔서 글로벌 전쟁을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뭐 폐암이면은 MD 앤더슨 병원이라고 우리가 간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시력 교정 하면 BMP 써봐라. 이런 것들을 글로벌 탑 브랜드를 만든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도입하는 거죠. 이제는 목소리와 영상만 해놓으면 진짜 그 마치 실제로 찍은 것처럼 나오는 그게 이제 거죠. 고객을 속이는 게 아니라 고객을 위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랄까 고객 중심의 병원이 뭐냐면은 고객이 왔을 때 편안히 됩니다. 그리고 설명 듣자고 앉아갖고 막 그냥 그 코로나 시대 때 유명한 데 앉아갖고 쪼그리고 앉아갖고 기다리라고 막 집에서 딱 봤는데 영상이 왔는데 이런 수술하는 거구나. 질문이 왔다 하면 답이 그냥 와요. 책 보서 답이 와요. 뭐 이런 시대가 오는 거죠. 그리고 그 인공지능이 의료에 도입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선한 의사다. 나를 지켜주는 선한 의사고 그 의사하고 내가 인공지능하고 싸울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렇게 제시해주면 내가 보고서 맞아 틀려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단 말이죠. 의사 입장에서 볼 때 인공지능은. 그렇죠. 왜냐하면 인공지능한테 권한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법적인 주체가 아닙니다. 그렇죠. 의사는 이거 수술하겠어요. 디점이 내가 이분을 통해서 나의 결정을 보완하거나 내가 피곤할 때 나를 보조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레지던트 배우고 뭐 수련한다는 거는 유능한 의사 밑에서 내가 수련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AI 인공지능 의사가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원장님은 가끔 어디 환자로 갔다가 좀 그
문전박대 당해본 내지는 불편함을 겪어본 일이 많으신가 봅니다. 왜요? 그러니까 환자의 입장에서 보는 게 습관 있게 되신 것 같은데 되게 이제 의사들은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전문화 대형화를 되면서 의료라는 것이 베이스는 그 사이언스죠. 그다음에 또 에비던스를 갖고 있는데 그걸 갖고 고객들이 만족하느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글로벌 시대에 눈높이 높아졌기 때문에 서비스의 그 어떤 질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러면 서비스를 좋게 하려면 내부 고객이 만족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부의 퍼스널들이 너무 지쳐 있고 힘들어 있으면 직원들 의사들이 직원들과 그러니까 그 의료 스태프들 뭐 접수하는 분들 수술방에 있는 분들 전사 이러면 지쳐 있으면 아무리 서비스나 서비스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구조가 뭐냐? IT, AI죠. 왜냐하면 단순 반복 업무를 저희 목표가 그래서 단순 반복 업무를 60% 이상 제거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시간 뭐 하냐? 가서 환자분들한테 고객분들한테 감정적 터치를 해주고 걱정해주고 같이 얘기해라. 그 병원이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맨날 앉아갖고 잡일하고 앉아있고 뭐 적고 앉아있고 뭐 보내고 앉아있으면 적고 앉아있으면 그건 다 넘겨가야죠. 이제 그런 시대가 됐고 그런 테크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도입하는 그 기관과 병원 국가가 살아남는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력교정 분야에 있어서는 이제 글로벌하게 뭔가 좀 한국의 위상을 좀 높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수준은 어느 정도예요? 시력 교정술에 있어서는 뭐 기술이라든가 뭐 세계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때 실감을 했는데요. 코로나 때 학회도 못 하고 뭐 아무것도 못 하니까 웹이나 그러니까 웹 세미나를 합니다. 네. 근데 저희한테 요청이 왔어요. 왜냐하면 저희 병원이 수술을 제일 많이 하고 논문을 제일 많이 쓰니까 깜짝 놀라니까 저희가 발표를 하니까 전 세계 450명의 의사가 들어와요. 웨비나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 150명, 유럽 이런 데서 150명, 그다음에 또 뭐 다른 데서 그래서 뭐 녹화 또 보는 사람 합하면 한 500명 볼 텐데. 왜냐면은 그 우리가 뭐 잘났겠어. 근데 그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때 이런 수술해야 된다고 주장할 때 뭐 30명을 해봤는데 이게 좋더라라고 하는 것과 한 10,000명 해봤는데 이게 좋더라 하면은 뭐 그래서 저희 병원의 그 어떤 그 데이터와 발표가 약간 스탠다드 국제 규격화됐죠. 그래서 그러면은 자부심 많이 느끼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런 쪽에서 볼 때 2019년에 코로나 바로 직전에 이런 시력교정 학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RSA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리프렉티브 서저리 어소시에이션 거기에 이제 주로 미국 의사 중심으로 해서 유럽 각 컨티넨탈별로 의사가 들어가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한국에 뭐 BMBC 유명하다는데 배우러 오겠다고. 그래서 내가 고심을 많이 했죠. 야, 우리 노하우 딱 베껴가는 거 아니야? 이거 오픈하면 안 되는데 고심하다가 야, 그러면 그 NDA 쓰고 하자. 나한테 본 거는 복사한다 그랬더니 저 못 쓴다는 거야. 그냥 보여달래. 그러니까 그런 거 빼고 보여달래. 그래서 그냥 교수 없이 그냥 그러면 어쨌거나 와서 보자. 그래서 한 50명 정도의 외국인 의사가 왔었어요. 깜짝 놀란 거죠. 이렇게 그 어떤 시스테믹하고 AI 쓰면서 이렇게 하는 나라가 있어. 그러면서 그때 그들이 이제 회장과 중요 멤버 이사진들이 인터뷰를 많이 해줬었어요. 뭐 시력교정 그 안과의 미래가 뭐 BMBC에 있다. 네, AI를 쓰다니 놀랍다. 또 실제로 적용한다. 이게 벌써 저희가 벌써 2019년이니까 몇 년 됐습니까? 벌써 5년 넘었죠. 그동안 저희는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습니다. 1년에 수술 몇 건쯤 하세요? 그 병원에서? 1년에 한 15,000에서 6,000명 합니다. 16,000명. 지금까지 하면 수십만 명 하셨겠네요. 그렇죠. 데이터가 한 57만한 데이터. 57만 눈. 2개 했으면 2개로 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가끔 회의에 나가거나 그러면은 데이터의 중요성을 몰라요. 근데 사실 저는 뭐 AI 하려고 데이터 모은 건 아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논문을 발표하기 위해서 논문 쓰려고 데이터를 모았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AI가 되고 학습이 되는 시대를 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AI가 뭔지 처음에 지금 생각나는데 AI 따라서 막 뭐 현대자동차의 AI 연구원도 만나고 돌아다녔어요. 그랬더니 그 내가 생각하는 AI가 아니었고 결국 이제 카이스트에 있는 모디언 뭐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계속 뭐 보고
그래서 그때는 정말 그냥 천반직죽 막 하겠다. 그래서 처음에 AI 하겠다 그랬더니 우리 후배들이 네. 그만하시라고 나보고 뭐 그런 걸 하시냐고. 근데 AI는 필연인 것 같고 숙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의료의 방향성, 또 의료가 나갈 방향, 그다음에 인간의 노동력이 해방된 이후로 우리가 이 많은 방대한 지식과 방대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 매일 습득합니까? 공부하다 죽을 거예요. 그러겠죠. 네. 네. 그런 시대가 왔고 그래서 우리 같은 그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고 정제된 클린 라벨링 데이터 갖고 있는 그런 안과에서 이런 도메인 널리지를 잘 살려갖고 어떤 스타트업 또는 이제 그런데 협력을 많이 하고 싶죠. 그래서 그 저희 병원은 약간 좀 약간 후배한테 미안하지만 약간 R&D 기능이 많아요. 네. 의사 선생님들한테도 그런 거 숙제 좀 내주시고. 그럼 이제 돈은 안 되니까 좀 어려워하는데 그런 기반이 있어야지만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근시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좀 많은 편입니까? 절대 많죠. 한국이요? 아니면 뭐 아시아가요? 아시아가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쓰는 중국의 한 글자를 볼 때 우리가 김이라고 쓰면 우리는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요. 예. 근데 한자로 보면 세 김자 보면 한 10개 됩니다. 예, 획수가? 그래서 예, 획수가 많아서 그 복잡한 글자를 보는 민족이 근시가 진짜 나빠요. 서양 사람들은 A, B, C만 보기 때문에 별로 근시가 별로 없고. 진짜 그래서 그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근데 최근에 스마트폰 또 태블릿 PC 시대가 오면서 더 많아지겠네요. 코케이션 미국 사람도 근시가 생겨요. 원래 미국인들은 잘 근시가 없었는데 별로 없었죠. 원시도 많았고 정시가 많았는데 동양인에서 근시가 많았고. 근데 요새 이제 가끔 어디 그 식당 가 보면 애들 밥 먹일 때 보면 전부 요만한 거 보고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안 울게 하려고. 그거 그 옛날에 침팬지 그러니까 원숭이 실험, 침팬지 실험을 했는데 이만한 대형 TV를 가까이 갖고 놓고 막 이상한 그림을 보여준 거예요. 예. 근데 1년은 좋았는데 그 침팬지가 1년 후부터 갑자기 근시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근시가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우리가 이제 그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그 사회적 책임이 있죠. 왜냐하면은 근시라는 걸 이해됩니다. 근시가 뭐냐면은 눈이 커지는 거예요. 눈이. 그래요? 눈이 커져서 초점이 앞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가까운 건 모르는 거예요. 그 쉽게 말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눈이 성장해서 대개 7, 8세 때 눈의 크기가 이루어지고 계속 이제 21살 때까지 눈이 커진다고 되겠죠. 그러니까 1.0이 완성되는 거는 7, 8세인데 예. 눈이 커지는 거는 21세, 19세까지 커진다고 돼 있어요. 근데 자, 눈이라는 거는 이런 하나의 그 고무풍선 같은 이런 빈 공간입니다. 그러면 눈이 보려면은 카메라에 필름 같은 게 눈 속에 있어야 돼요. 네. 카메라 필름이 뭐냐면 벽지입니다. 벽지. 예. 벽지가 붙어 있는 거죠. 근데 눈이 커지면 벽지가 따라서 커질까요? 그래야 되는데 예. 눈은 커지는데 벽지가 어떻게 얇아집니다. 찢어지거나. 예. 근데 그 벽지가 뭐냐면 카메라 필름이에요. 근데 그 카메라 필름이 왜 중요하냐면은 왜 이런 말초 신경이 끊어지면은 재생이 돼요. 팔 끊어지면은 신경을 접합하면 신경이 붙는데 예. 중추 신경은 재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뇌나 척수는 재생이 안 되죠. 근데 중추 신경의 가지가 카메라 필름인 망막입니다. 한번 손상되면 끝이죠.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눈이.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근시가 많아진다는 것은 안구가 커지는 거고 벽지가 얇아지면서 해지거나 잘못되면은 필름이 망가지는 거니까. 근데 그 필름이 중추신경이야. 그 말은 근시가 많아진다는 건 그 다른 병들도 더 위험하다는 거네요. 눈에는 치명적이죠. 이게 근시가 높아지면요. 예. 그냥 단순히 얘기해서 녹내장과 백내장의 유병률이 발생률이 3배 이상 높아집니다. 근데 땡기니까. 저희는 이제 안과 의사니까 일반 근시가 이제 뭐 보통 근시, 중도 근시, 고도 근시 하다가 어떻게 돼요? 더 나빠지면 악성 근시, 초고도 근시, 악성 근시, 그다음에 뭐예요? 병적 근시.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눈이 머는 겁니다. 그러면 수명이 80세가 됐는데 지금은 그래도 우리는 뛰어놀기 때문에 멀리 보면서 가까이 안 봐서 시력이 그런 대로 괜찮아요. 근데 지금 초등학생, 더구나 유치원 학생부터 이거를 가까이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단연컨대 그들이 성장하는 20년 후에 15년 후에는 어마어마한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겁니다.
지금 유치원생들이 어른이 되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중요성을 좀 근데 안과에 집중하는 데가 없죠. 그래서 저는 이런 데 나올 때마다 이런 꼭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교육시켜야 되는데 이 부모님이 갖고 있는 거 권하는 애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보통 이제 근시는 학교 다닐 때 학생일 때 생기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이럴 때, 고등학교 때 이렇게 생기는데 요즘은 그럼 그 비율이 더 늘어났어요? 아니면 이분들이 25살 되면 갑자기 근시가 된다는 말입니까? 좋은 지적이신데 그 초등학생 가면요 전 교실에 다 안경입니다. 100% 안경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 안경이 계속 두꺼워지고 있죠. 네, 그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염려 때문에 왜 그 어릴 때 성장판을 찍으면 네. 성인 때 몇 센치 클 거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죠. 그거 똑같은 게 있어요. 저희도 어릴 때 눈의 시력을 체크하면은 성인 때 이만큼 나빠질 거라는 예측 곡선을 저희가 개발했고 특허를 냈습니다. 저희 인공지능 회사가 그거는 순수하게 아니 이거 진짜 나중에 어떻게 될 건데 아무도 관심 없단 말이에요. 더 나빠진다는 거죠, 성인이 되면. 더 나빠지는 거죠. 그러면 말씀하신 렌즈 삽입술 해야 됩니까? 나중에는 그런 비율이 엄청 늘어나겠죠. 왜냐하면 깎다가 잘못되면 눈이 위험하게 되니까 결국은 특수 렌즈를 눈에 집어넣어서 아예 안경 도수를 눈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러면은 어릴 때 방법이 없느냐. 예. 그래서 현재 알려진 건 드림 렌즈라는 게 있어요. 이름이 드림 렌즈냐 왜냐하면은 밤에 잘 때 끼고 자면 아침에 눈이 맑아집니다.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시력 교정이라는 건 각막을 깎아서 평평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딱딱한 렌즈를 눈에 집어넣어서 잘 때 눈을 눌러버려. 잠자는 동안 좀 평평하게 만들어주는구나.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프지는 않아요? 처음에 좀 고생하죠. 근데 그것도 많이 발전해서 옛날에 뭐 아프다고 잘못된 사람도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죠. 그래 뭐든지 그때 처음엔 고생 좀 하나 봐요, 그죠? 중간에 그래서 뒤늦게 치료받아야 돼. 그래요. 원래. 그래서 그렇게 시력 교정하는 분들도 늦게 하겠대. 왜냐하면 이거 하는 거 보고 더 좋은 거 나올 테니까. 그러다가 세월 가서 이제 나이 들면 못 하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적절한 타이밍이 중요한데 그래서 드림 렌즈라는 치료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아트로핀이라고 해서 눈에 힘을 못 주게 하는 치료법도 있고요. 또 요새 최근에 제가 좀 접촉하고 있는데. 이게 좀 약간 그 도표를 보고 설명이 되지만은 간단히 얘기하면 안경 알에 무수한 원을 집어넣어서 근시를 예방하는 안경알도 있습니다. 원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멀리 보다가 가까이 보면 자 멀리 보다 가까이 보면 이렇게 하면 여기 힘을 주잖아요. 그렇죠. 눈도 멀리 보다 가까이 보면 눈에 힘을 주는 거예요. 네. 근데 힘을 안 주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상이 멀리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해주면 돼요. 그렇죠. 그런 안경알을 개발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비싼데 뭐 상품명 2가지가 있죠. 하나가 또 있고 하나 또 나왔고 그래서 얘기 좀 해주세요. 뭐 기왕 뭔지는 알아요. 저희가 만나는 회사는 그 애슐로라고 애슐로의 스텔리스트라는 안경알이 있는데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좀 비싸겠지만 어쨌거나 어릴 때 그러니까 내가 힘을 줘서 이렇게 근육이 생기듯이 눈도 힘을 주게 되면 이게 눈이 피곤하게 되고 근시가 많아지는 건데 네. 착각을 해서 이렇게 가까이 힘을 주지 않고 이게 상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착각을 해서 힘을 안 주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예. 무수한 동심원을 만들어서 초점을 조절해 갖고 그런 안경 끼고 게임하거나 컴퓨터 보면 좀 덜하다는 거죠. 그렇죠. 뭐 저도 한번 태국에 학교에 가려고 그러는데 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해보지는 않으셨고. 아니 못 해봤죠. 이제 도입 초기에 있으니까. 개인적인 질문 좀 하나 해도 돼요? 저는 젊을 때는 눈 좋았는데 노안이 이제 오니까 불편하더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뭘 하면 됩니까? 노안 수술을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노안 수술의 원리는 2가지가 있어요. 2가지가. 하나는 나이가 들면 백내장이 옵니다. 사실. 그러면 백내장은 그 70세가 되면요 거의 100% 다 온다고 돼 있어요. 다만 정도가 심해서 수술을 해야 될 눈, 안 해야 될 눈인데 그러면 40대 중반에도 검사해 보면 백내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백내장을 어차피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을 하고 그 자리에다가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넣는 겁니다. 렌즈를 넣어야 되는데 백내장이 심하지 않아도 그렇죠. 그렇게 하는 기법이 있죠. 근데 그건 좀 약간 어레시아 방법이고 요새 나온 방법은 정상인 눈에다가
다초점 안경알을 살짝 위에 덮어줄 수 있어요. 예. 아까 눈이 아주 나쁜 분들한테는 특수 렌즈를 넣는다 그랬잖아요. 네. 그 렌즈의 사이즈와 똑같게 집어넣어서 거기에 다초점을 넣습니다. 다초점이라는 건 멀리 것도 보고 가까이 것도 보고. 원래 건강한 눈은 원래 그렇죠. 근데 꼭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빛이라는 거 100%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분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를 다 가까이 보고 멀리 보는 게 아니라 100% 중에서 가까이 볼 때 30% 써먹고 중간 때 40%. 한국은요. 이런 거 말씀드리고 싶은데 꼭 멀리 가까이가 아니에요. 중간거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렇죠. 컴퓨터 거리. 그래서 책도 아니고 칠판도 아니고 컴퓨터 모니터. 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가까이도 잘 보이고 멀리도 잘 보이고 홈트까지 잘 보게 해달래요. 그런 민족은 세상에 유례가 없습니다. 그런 요구 조건을 다른 민족은? 없죠. 그래서 한국에 성공하면 그냥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의 분산, 그러니까 그분의 어떤 니즈와 직업과 환경을 분석해서 자 그럼 멀리 그냥 운전할 때 안경 쓸게. 나는 가까이 하고 중간거리가 좋아. 그러니까 나는 소리 많이 보고 컴퓨터 많이 봐야 되면 가까이 빛을 많이 갖다 줘서 가까이 편하게 해드리고. 노안은 멀리는 원래 잘 보이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노안이라는 게 그렇게 보다는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잖아요. 나 안경 쓰면 가까운 거 잘 보여. 그 노안이 아니냐? 그 노안입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안경 벗으면 가까운데 잘 보이는 분도 있고. 그렇죠. 저는 안경을 이제 써야 잘 보이고. 멀리 있는 게. 아니 가까운 데 있는 게. 멀리 있는 건 지금도 잘 보입니다. 그죠. 이것도 노안이고. 네. 안경 벗고 가까운 거 잘 보이는 것도 노안이에요. 그래요? 왜냐하면 노안의 정의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 눈을 완전히 교정하는 거예요. 내 눈 1.0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네. 가까이가 안 보여? 그건 노안입니다. 그럼 여기선 잘 보이는데 저 멀리가 안 보여. 이것도 노안이죠. 노안입니다. 근데 그거를 다초점 렌즈를 넣으면 고칠 수 있고 가까이도 잘 보이고 멀리도 잘 보이고. 그렇죠. 이게 또 하나가 이제 이런 데서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눈도 오른손잡이가 있고 왼손잡이가 있어요. 어느 손을 많이 쓰십니까? 저는 오른손잡이입니다. 자, 그러면 눈도 똑같이 우성눈과 열성눈이 있어요. 둘 중에 잘 보이는 눈 있죠. 맞아요. 예. 잘 보이는 눈은 멀리 보입니다, 보통.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손을 쭉 펴갖고 이렇게 동그라미 만든 다음에 카메라나 뭐 얼린 뭐 물체를 보고 양쪽을 이렇게 감았다 뜯다면 한쪽 눈만 보고 있어요. 실은 둘 중에 더 잘 보이는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이 카메라를 이렇게 안에 집어넣는데 오른쪽은 보이는데 왼쪽으로 보면 이게 저쪽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눈을 뜨고 멀리 보지만은 한쪽 눈은 내가 안 쓰는 겁니다. 이그노 하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멀리 볼 때 쓰는 눈을 우성눈이라고 해놓고, 예. 그래서 그 멀리 볼 때 그 기능을 놓고 이 안 쓰는 눈 열성눈을 가까이 세팅을 해버려요. 수술을 하든 렌즈를 끼든. 그게 노안의 원리입니다. 근데 처음에 굉장히 적응할 때 힘들어요. 둘 중에 내가 어차피 멀리 볼 때 잘 보이는 거는 저는 지금 왼쪽 눈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네, 그럼 왼쪽 눈을 멀리 세팅해 놓고 오른쪽 눈을 수술해서 가까이 세팅해 놓으면 노안 수술이 되는 거죠. 그럼 가까운 거 볼 때는 이제는 오른쪽 눈이 작동을 해서 본다. 그렇죠. 근데 불편하지 않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에만 렌즈를 넣는 거겠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만약에 시력이 뭐 안경을 쓰는 분이면 안경 도수를 교정해서 어차피 안경을 벗어야 되니까 한쪽 눈은 멀리 보는 안경 도수를 교정해버리고 해주고 한쪽은 가까이 보는 안경 도수를 교정해버리면 안경 없이 잘 돼버리는 거죠. 아니면 이제 그런 아까 말한 대로 이런 비바 렌즈 같은 걸 넣어서 가까이 멀리 보는 그런 특수 렌즈를 넣거나 아니면 백내장이 있다고 해서 그 백내장에 대해서도 많이 여쭤보시는데 야 그럼 내가 젊은데 해야 돼? 나이 들어서 해야 돼? 이렇게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이런 특히 노안도 있는데 예. 그 또 하나 문제가 이제 언제 해야 되느냐 두 번째로 지금 같은 노안 교정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는 노안 수술을 하면 별로 후기가 안 좋습니까? 그러니까 렌즈의 그 사이즈나 이런 게 잘 안 들어갈 눈들. 네, 그다음에 또 너무 도수가 높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5 정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너무 도수가 높아. 그러면 이제 안 하는 게 좋죠. 그때 그냥 왜냐면 망막도 얇아지고 눈에 어떤 다른 질병도 올 것 같은데 굳이 걷다가 특수 렌즈를 넣는다. 그냥 보이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얘기하는 수도 있고 또 그분이 기존의 질병을 갖고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당뇨가 있다, 혈압이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를 종합해서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건 그분의 기대치예요. 너무 환상적인 내 눈을 돌려다오.
젊음을 돌려다오 하면 못 해드리고요. 눈을 아니 우리는 그냥 안경 먹고 렌즈 벗는 편안함입니다. 내 눈을 옛날처럼 돌려다오. 이렇게 노안을 수술하는데 옛날에 생생하게 요만한 글자도 보게 하고 네. 머리도 선명하게 보게 하고 그다음 눈도 맑고 건조하지 않게 그렇게 하면은 못 해드리죠. 그래서 기대치도 또 중요합니다. 그 조절하는 것도. 그럼요. 야 덕분에 인공지능을 안과병원에서는 어떻게 이용하는지도 많이 배웠고. 수술도 또 어떻게 하는 건지 요즘 의료기술 어떻게 발전하는지 전반적으로 좀 많이 배운 기회가 됐네요. 언제 한번 자주는 아니지만 또 이렇게 업데이트된 기술들이나 트렌드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저희 목표가 딱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AI가 현장에서 어떻게 접목되느냐. 그래서 어떻게 생산성을 높이고 어떻게 접점해서 이렇게 상업적 경제적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하고 협력해서 아까 말한 대로 석사 과정이 캡스톤 과정이 있거든요. 얼마나 효과 있는지. 그분들 현장에 와서 우리 데이터를 분석해서 인공지능이 이렇게 쓰이는가를 지금 논문화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올해는 힘들었지만 내년에 하버드에서도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지원을 해갖고 네. 그런 와튼이나 하버드 MBA의 케이스 스터디가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야,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좋습니다. 전 세계에서 결국은 사람은 어릴 때 눈이 나빠지거나 나이 들어서 나빠지거나 안 나빠지는 사람은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 나이 들어서 사실 청력도 떨어지고 인지 기능도 장애도 오는데 제일 안타까운 게 눈이죠. 왜냐하면은 밤에 만약에 불이 나거나 물 먹으러 가거나 소변 보러 갈 때 눈이 안 보이면 안 들려도 갈 수 있는데 그렇죠. 큰일 나는 거거든요. 불편하죠. 케어도 안 되고. 그래서 경험도 많지만 옛날에 말기암 되신 분이 백내장이 심해셔갖고 소문이 뭐냐면 마지막으로 자녀들 손주들 얼굴 보고 싶다. 사실은 다 죽어가는 분이 몇 달밖에 안. 수술을 해서 네. 눈을 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 보고 너무너무 좋아서 눈물을 흘리고 운명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이야. 그만큼 듣는 거가 아니라 보는 거에 대한 그 귀중함이 있는 거죠. 김 원장님은 직접 수술은 요즘은 안 하시죠?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하루 종일 인공지능 공부하고 논문 쓰고 하기 정신없을 것 같은데. 네, 수술을 좀 못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글로벌 어떤 그 탑 브랜드 네. 그를 많이 우리 후배들과 같이 해서 또 이렇게 마케팅 부서 또 전산 분야 이런 데하고 협력해서 어떻게 할지를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안과에 원장님 한 11분 정도 계시면 15명? 15분 정도 계시면 충분히 큰 병원이고 또 돈도 많이 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참 그 대목이 서글픈데 네. 돈 벌어서 장비 사야 되고요. 데이터 보관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월급 줘야 되고 네. 사대보험 주고 나고 그다음에 또 세금 내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같은 병원은 좀 국가에서 표창을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저희가 그래도 한 달에 한 80명에서 100명 정도의 외국인 환자가 와요. 그렇군요. 그렇죠. 네. 이미 이제 그 셋업이 돼 가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수출의 탑 같은 걸 받아야 되는데 네. 이런 방송에서 신경 써주시면 좀 가능하지 않겠습니다. 예. 의사 안과 전문의 15분이 오직 그 시력 교정을 전문으로 연구를 열심히 하고 외국인 환자들도 수십 명씩 오고 있지만 그러나 남는 게 별로 없는 안타까운 병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B&B 안과의 김진국 대표 원장님 3프로TV에는 처음 나오셨는데 저희가 좀 쫄라서 종종 눈과 관련한 이야기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열심히 좀 모셔볼 테니까요. 재밌는 댓글, 좋은 댓글 붙여주시면 저희가 그거 갖고 가서 원장님 한 번 더 나오세요. 이런 얘기 해드릴 테니까 많은 시청과 좋은 평가를 시청자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국 원장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